바람이 멈춘 순간의 필름. 1. 고독한 등대와 멈춰버린 시간. 동해안 끝자락, 바다가 포말처럼 부서지는 갯바위 위에 낡은 백색 등대가 서 있었다. 그 등대가 보이는 마을 입구. 소금기를 머금은 회색 지붕의 작은 목조주택이 강태양의 30년 된 은둔처였다. 올해 79이 된 그는 한때 시대를 기록하는 거장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으나 지금은 늙고 고집스러운 노인일 뿐이었다. 집안의 풍경은 30년 전 시간에서 멈춘 듯 했다. 작업실 겸 인화실은 습기를 머금은 필름 냄새, 현상액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퀴퀴했다. 책상 위에는 수백 롤의 필름과 빛바랜 인화지가 쌓여 있었다. 그의 유일한 작업, 바다의 기억이었다. 태양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라이카 M3 카메라를 챙겼다. 1970년대에 구입한 이 카메라는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렌즈를 닫고 필름을 장전하고 노출계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은 50년을 이어온 의식이었다. 그는 등대로 향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찍었다. 파도의 높이, 빛의 각도, 구름의 형태가 모두 달랐지만 그가 찾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날의 바다. 1995년 8월 17일, 아내 민선을 삼켜버린 그 바다의 모습. 태양은 30해 동안 그 순간을 재현하려 했지만 바다는 결코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태양을 이곳에 붙들어둔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완성할 수 없는 속죄, 끝낼 수 없는 참회. 할아버지. 오후 2시 서울에서 온 외손녀 솔이 현관문을 열었다. 26살의 솔은 스타트업에서 촉망받는 UI UX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고성능 스캐너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은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정리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곳에 온 참이었다. 이 먼지 가득한 곳에서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아카이빙은커녕 필름이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솔은 마스크를 내리며 인화실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에 할아버지의 작업실은 비효율과 미련의 집합체였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었다. 응. 솔이 왔구나. 굳이 보내지 말라 했는데. 내 어멈도 참. 태양은 낡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강솔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필름의 미세한 질감을 더듬는데 익숙했으나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솔의 손놀림과는 딴판이었다. 필름은 썩지 않아. 시간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할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필름은 화학 물질이에요. 습기에 약하고 빛에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요. 지금 당장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넌 몰라. 사진은 효율이 아니야. 현상액 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핀셋으로 건져 올리는 그 감각. 그건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는 영원히 대체할 수 없어. 넌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서 시간의 무게를 모른다. 솔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언제나 평행선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글쎄요. 하여튼 저는 할아버지 아카이빙을 도우려 왔으니 한번 저에게 맡겨보세요. 태양은 강솔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중얼거렸다. 인화실 물건 함부로 흩어놓지 마라.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머릿속에 있으니. 그리고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을 기록하던 거장. 강태양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진계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온 그는 졸업 후 곧바로 독일로 건너가 사진 예술을 배웠다. 그가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바로 라이카 M3 카메라였다. 1970년대 태양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렌즈에 담았다. 서울의 판자촌이 철거되는 모습, 새마을 운동에 동원된 농민들의 땀 흘리는 얼굴, 명동 거리의 젊은이들, 광화문 내거리의 시위 현장. 그의 사진은 한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이었다. 1980년대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엠 A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세계 보도사진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의 사진집 시간의 얼굴들은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사진평론가들은 그를 렌즈로 시대의 영혼을 포착하는 예술가라고 평했다. 하지만 명성 뒤에는 희생이 있었다. 태양은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다. 아내 민선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딸 은주를 키웠다. 은주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도, 중학교 졸업식을 할 때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갈 때도 태양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선가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민선은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다. 남편의 예술 활동이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 명성이 자신에게도 일종의 자부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밤 딸을 재우고 홀로 남았을 때면 민선은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강태양의 아내인가 아니면 강은주의 어머니인가? 1990년대 초반 태양은 더 이상 해외 촬영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50을 앞둔 나이였고 딸도 다 커서 곧 대학생이 될 나이였다. 그는 서울을 떠나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했다. 바다를 찍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선은 남편을 따라 서울을 떠났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어촌 마을의 삶은 서울과 달랐다. 민선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처음으로 강태양의 아내가 아닌 민선으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카메라 속에 살았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인화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딸 은주는 원래 서울을 떠나기 싫어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양은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완강히 반대했다. 예술은 굶어 죽기 딱 좋은 길이다.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아이러니했다. 평생 예술로 먹고 산 사람이 딸에게는 예술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선은 남편과 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권위에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 강태양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살았고 이제 와서 그 그림자를 벗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3. 봉인된 상자와 비극의 날. 이튿날 아침 솔은 일찍 일어나 인화실 정리를 시작했다. 새벽부터 등대로 나갔고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솔은 체계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필름을 연도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선반 위, 책상 아래, 서랍 속. 솔은 구석구석을 뒤졌다. 대부분은 바다 풍경이었다. 같은 등대를 수천 번 찍은 사진, 같은 갯바위를 수백 번 찍은 사진. 솔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찍으셨을까? 그때였다. 인화실 구석, 낡은 책장 뒤편에서 검은 천으로 꽁꽁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다른 물건들과 달리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흔적이었다. 솔은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천을 풀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 뚜껑에는 붉은 천으로 X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열지 마시오라는 경고 같았다. 이게 뭐지? 솔은 잠시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분명 인화실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습기로 얼룩진 수십 롤의 필름이 있었다. 그리고 필름 위에는 몇 장의 오래된 인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솔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배경의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사람은 엄마? 솔은 깜짝 놀랐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은주였다. 지금의 차분하고 현실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사진 속 은주는 온몸으로 절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다. 울고 있는 은주, 고개를 떨군 은주, 마을 길을 걸어나가는 은주의 뒷모습. 모든 사진이 같은 날 찍힌 것 같았다. 그리고 필름통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17일. 솔은 그 날짜를 알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다. 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엄마 사진만 이렇게 가득한 거지? 그리고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신주 모시듯 보관하셨을까? 솔은 더 많은 필름을 꺼냈다. 필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17일, 1995년 8월 17일, 1995년 8월 17일. 모두 같은 날이었다. 적어도 20롤 이상의 필름이 그날 하루에 찍혔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솔은 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양이 인화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솔아, 뭐하니? 태양의 시선이 솔의 손에 들린 사진에 멈췄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순수한 공포였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엄마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만 찍으신 거예요?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진을 낚아챘다.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하지 마. 그건 말할 수 없어. 태양은 사진을 주우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할아버지. 솔은 놀라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태양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혈압이 급격히 오른 것 같았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솔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호흡을 확인했다. 태양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은주야. 미안해. 솔은 그 순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예술적 집착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1995년 8월 17일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4. 폭풍우 속의 선택. 병원 응급실. 태양은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솔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켰다. 어머니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은주는 할아버지가 괜찮으면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다며 오지 않았다. 솔은 어머니의 그 반응이 이상했다. 밤이 깊어갔다. 태양은 잠에서 깨어났다. 희미한 병실 조명 아래에서 그는 솔을 보았다. 솔아, 아직도 여기 있니? 네, 할아버지. 어떠세요? 괜찮아. 늙으니 몸이 말을 안 듣네. 침묵이 흘렀다. 솔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양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1995년 8월 17일.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야. 태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30년 동안 봉인해왔던 기억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그날 아침 나와 내 외할머니는 크게 싸웠어. 내 엄마 은주가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반대했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았거든. 나는 은주가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지. 태양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외할머니는 나한테 소리쳤어. 당신은 평생 예술한다고 집을 비웠잖아요. 이제 와서 딸한테는 예술하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그때 가장 잔인한 말을 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당신이 예술을 뭘 알아? 당신은 평생 내 그림자였을 뿐이야. 그렇게 말했어. 민선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어. 태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선은 차를 몰고 나갔어.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나도 화가 나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지. 등대 밑 갯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때 은주가 보였어. 울면서 마을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솔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작동했어. 사진작가의 본능이랄까. 은주의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한 구도였어. 절망, 슬픔, 고독. 모든 것이 그 뒷모습에 담겨 있었지. 나는 셔터를 눌렀어. 할아버지, 한 장이 아니야. 계속 찍었어. 은주가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 고개를 떨구고 걷는 모습,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모습. 나는 딸을 쫓아가서 위로해야 했어. 아니면 최소한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야 했지. 하지만 나는 기록을 선택했어. 태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어.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지. 민선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지.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갔어. 폭풍우가 몰아쳤고 파도가 제 방을 넘었어. 나는 바다를 찍었어. 네. 미쳤던 거야. 그 순간에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바다야라고 생각했어. 완벽한 폭풍우, 완벽한 구도. 나는 셔터를 눌렀어. 계속 눌렀어. 태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민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흘 후 혜경이 제 방 근처에서 민선의 차를 발견했어. 차는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 있었고 민서는 그 안에서 발견됐어. 솔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태양은 계속 말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어.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제 방이 침수됐고 민선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민선을 죽인 거야. 내 말 한마디가, 내 무관심이, 내 예술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바다로 몰아넣었어. 할아버지, 그건.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도 사진을 찍었어. 아내가 바다에 휩쓸리는 순간에도 나는 완벽한 폭풍우를 기록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 나는 괴물이야, 소라. 태양은 흐느꼈다. 20해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매일 바다로 나가서 그날의 바다를 찾았어. 다시 한번 그 폭풍우를 찍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기록해서 민선에게 바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 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고집이 예술적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죄책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봉인된 필름 속 은주의 사진은 할아버지가 가족보다 예술을 선택한 그 끔찍한 순간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엄마의 상처. 다음 날 솔은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은주와 제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날 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냥 외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았어. 말할 수 없었어, 소라. 그날 일은 너무 아팠어. 아빠는 엄마가 죽던 날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내가 울고 있을 때도, 엄마 시신을 찾았을 때도, 장례식 날에도. 아빠에게는 카메라가 전부였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고 공무원 시험을 받고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아빠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살면서도 가끔 미대에 가지 못한 게 후회됐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예술을 금지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예술에 목숨 걸고 살았어.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화가 났어. 하지만 동시에 나도 아빠를 닮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너를 키우면서도 가끔 그림을 그렸거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솔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엄마가 그림을 그려? 응. 취미로. 아빠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피는 속일 수 없나 봐. 소라, 너도 디자이너가 된 거 보면 우리 집안은 예술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를 돌봐줘서 고마워. 나는 아직 아빠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알았어, 엄마. 천천히 해.
소라, 아빠의 사진들 잘 정리해줘. 아빠가 평생 걸고 만든 작품이니까. 비록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건 아빠의 인생이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솔은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속죄하며 살았고 어머니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은 30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6. 디지털로 복원하는 시간. 솔은 할아버지의 퇴원을 기다리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일반 필름들을 정리했다. 태양이 30년간 찍은 바다 사진은 수천 장이 넘었다. 같은 등대, 같은 갯바위, 같은 수평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달랐다. 파도의 높이, 빛의 각도, 하늘의 색.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단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솔은 고성능 스캐너로 필름을 디지털화했다. 먼지를 제거하고 색을 보정하고 해상도를 높였다.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사진들은 놀라웠다. 할아버지의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구도, 노출,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봉인된 필름은 달랐다. 솔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 필름을 스캔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그것을 봉인해왔다. 어쩌면 영원히 봉인되어야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솔은 결심했다. 그 필름 속에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화해시킬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작업은 까다로웠다. 필름은 습기로 손상되어 있었고 곰팡이 포자가 표면을 덮고 있었다. 솔은 조심스럽게 필름을 클리닝하고 스캐너에 올렸다. 푸른 빛이 필름을 관통했다. 화면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젊은 은주의 얼굴. 눈물로 범벅된 얼굴. 절망에 가득 찬 눈. 솔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강한 어머니. 하지만 사진 속 은주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솔은 계속 스캔했다. 은주가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 고개를 떨군 모습,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모습, 그리고 폭풍 후 속바다, 거대한 파도, 검은 하늘, 번개. 할아버지는 이걸 보면서 30년을 살았구나. 솔은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왜 매일 바다로 나갔는지, 왜 같은 장면을 수천 번 찍었는지. 그는 그날의 바다를 다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완벽하게 재현해서 그 안에 담긴 폭력성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솔은 디지털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시간의 먼지를 제거했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변색된 부분을 원래 색으로 되돌렸다. 곰팡이 자국을 지웠다. 긁힌 부분을 복구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하지만 감정은 건드리지 않았다. 은주의 눈물, 절망, 슬픔. 그것들은 그대로 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다음으로 빛의 재배치를 시도했다.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사진에 따뜻한 톤을 더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은주의 얼굴에서 절망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슬픔 속에 담긴 사랑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의 슬픔, 아버지에게 실망한 딸의 슬픔.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 솔은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그날 찍은 사진은 단순히 절망의 기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너머로 딸을 바라보면서 미안함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 솔은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다. 수십 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복원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엮었다. 은주의 뒷모습으로 시작해서 폭풍 우 속 바다로 이어지고 다시 고요해진 바다로 끝나는 시퀀스.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자 동시에 치유를 향한 여정이었다. 7. 바람이 멈춘 순간. 일주일 후 태양이 퇴원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허약했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랐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솔은 할아버지를 인화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재본된 사진집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태양은 사진집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바람이 멈춘 순간의 필름.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 페이지는 은주의 뒷모습이었다. 복원된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슬펐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다음 페이지는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은 마을 어귀. 그리고 폭풍 후. 하지만 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폭풍 후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찍은 바다 사진들이 이어졌다. 날마다 조금씩 다른 바다. 화창한 날의 바다, 흐린 날의 바다, 일몰의 바다, 일출의 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었다. 파도 하나 없는 거울 같은 바다.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라. 이게 할아버지의 30년이에요. 속죄의 30년이자 사랑의 30년이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이 사진들이 그 증거예요. 태양은 사진집을 가슴에 안았다. 30년 동안 봉인해왔던 고통이 이제는 치유로 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더 있어요. 솔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가기 시작했다. 은주의 뒷모습, 폭풍 후, 바다, 등대. 수천 장의 사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엮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김민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강은주에게 사과합니다. 강태양. 태양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소라, 고맙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원래 할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냥 시간의 먼지를 좀 털어냈을 뿐이에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내가 30년 동안 찾지 못한 걸 찾아냈어. 바로 용서야. 나는 민선에게 용서받고 싶었고 은주에게 용서받고 싶었어. 하지만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너는 나에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솔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따뜻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태양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8. 화해의 바다. 한 달 후 은주가 동해안 마을을 찾았다. 10년 만의 방문이었다. 차에서 내린 은주는 멀리 등대를 바라보았다. 그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문을 열자 태양이 현관에 서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어와. 네, 아버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솔이 차를 내왔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은주야, 이거 좀 봐줄래? 태양은 사진집을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는 표지를 보고 손을 떨었다. 바람이 멈춘 순간의 필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자신의 뒷모습이 나왔다. 30년 전 그날 절망 속에서 마을을 빠져나가던 자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왜 이걸? 미안하다, 은주야. 나는 그날 너를 위로했어야 했어. 내 엄마를 붙잡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술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미워서 도망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솔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복원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술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외할머니를 사랑했고 엄마를 사랑했어요. 다만 그 사랑을 카메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솔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엄마가 공무원이 됐지만 그래도 가끔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피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놀란 얼굴로 솔을 보았다. 내가 어떻게 해? 엄마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예술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할아버지는 사진, 엄마는 그림, 저는 디자인.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태양이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러게. 우리 가족은 참 특이해. 은주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바다 그만 찍으셔도 돼요. 충분히 하셨어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속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찍을 거야. 내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저도 가끔 와서 같이 찍어도 돼요? 물론이지. 너도 미대에 가고 싶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아버지. 진심이야. 나는 내가 예술을 하는 걸 반대했지만 그건 내가 겁이 났기 때문이야. 내가 나처럼 가족을 소홀히 할까봐. 하지만 이제 알아. 예술과 가족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소리 사진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을 빈 공간이 남겨져 있었다. 자, 이제 우리 세 명이 함께 찍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는 거예요. 태양은 카메라를 꺼냈다. 50년을 함께한 카메라.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세 사람이 함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다. 찰칵.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늘이 맑아졌다. 30년 동안 휘몰아쳤던 폭풍우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에필로그. 3개월 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강태양의 회고전이 열렸다. 제목은 바람이 멈춘 순간의 필름. 전시장에는 태양이 평생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970년대 서울의 풍경, 1980년대 민주화 시위, 1990년대 어촌 마을, 그리고 30년간의 바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마지막 방이었다. 거기에는 봉인되었던 필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은주의 뒷모습, 폭풍우 속 바다, 그리고 고요해진 바다. 소리 디지털로 복원한 사진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평론가가 썼다. 강태양의 사진은 시대의 기록이자 한 개인의 참회록이다. 그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지만 결국 렌즈 너머의 인간을 발견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 바람이 멈춘 순간의 필름은 예술과 삶, 열정과 사랑, 죄책감과 용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회 개막식 날 태양과 은주, 솔이 함께 서 있었다. 은주는 최근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나이 50에 시작하는 늦은 공부였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솔은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완벽하게 디지털 아카이빙했다. 클라우드 서버에 영구 보존되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본 필름들도 소중히 보관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동해안 마을로 돌아왔다. 태양은 등대 앞 갯바위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주가 스케치북을 펼쳤고 솔이 태블릿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했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찍고 어머니는 바다를 그리고 손녀는 바다를 디자인했다. 세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태양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평생 찾던 게 뭔지. 뭔데요, 할아버지? 완벽한 사진이 아니라 함께 사진을 찍을 사람이었어. 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였어. 솔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거 명언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인스타그램이 뭐냐? 아, 할아버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등대에 불빛이 켜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다. 바람이 멈춘 순간 진정한 사진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찍은 사진이었다.